그녀는 비웃었습니다. 유엔 회의장에서 한국 아이돌이 외교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였습니다. 콜롬비아대 출신 10년 경력의 외교 분석관이었습니다. 데이터만 믿고 감정은 변수로 취급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30분 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게 힘이 아니라는 것. 그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문화가 외교를 압도했다고. 그리고 오늘 그들의 노래와 메시지가 세계인을 한마음으로 만들었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그녀의 1년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들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분 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20년 가까이 유엔 회의장을 드나들었습니다. 안보리, 인권이사회, 기후협약 세션까지 웬만한 건 다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외교가 어떤 언어로 움직이는지 저는 꽤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회의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야기는 2021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는 시즌이었어요. 뉴욕은 늘 그렇듯 정신이 없었습니다. 각국 대표단, 외교관, 기자들, 로비스트들이 맨해튼을 가득 채웠죠. 저는 그의 유엔 지속 가능 발전 특별 세션의 프레스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각 세션 일정을 조율하고 미디어 접근을 관리하고 발언자 명단을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덕분에 거의 모든 세션의 내부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당일 세션 일정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항목들을 하나씩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특별 청년 특사 발언. 발언자 이름 옆에 적힌 단체명을 보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BTS.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유엔 공식 무대에 오른다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이돌이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그때 에밀리 카터가 제 반응을 보고 피식 웃었어요. 에밀리는 저와 같은 팀에서 일하는 미국 출신 정책 분석관이었습니다. 34살이었지만 유엔 관련 기구에서만 1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컬럼비아대 국제관계학 석사 출신이었고 분석 보고서 하나를 쓰더라도 반드시 데이터와 레퍼런스부터 쌓고 시작하는 스타일이었죠. 감정으로 판단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직관이나 느낌을 근거로 무언가를 말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에밀리가 일정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엔 팝스타를 외교 무대에 올렸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냉소라기보다는 분류가 끝난 사안을 말하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솔직히 비슷한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에밀리의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도 직접 보긴 해야겠어요. 뭘 얼마나 잘한다고 유엔까지 부른 건지. 저는 잠깐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답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에밀리는 자기 담당 세션 외에는 거의 자리를 뜨는 법이 없었어요. 업무 외 이동은 시간 낭비라는 게 그녀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그 세션을 보러 가겠다고 말했어요. 저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복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총회 본회의장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보조 관람석까지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그건 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에밀리도 그걸 알아챘어요. 그녀가 발걸음을 늦추며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관심이 많네요.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약간의 의아함이 섞였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에밀리는 옆에 앉아 수첩을 꺼냈어요. 그녀는 어떤 자리든 수첩을 폈습니다. 분석관의 습관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녀는 지금 BTS가 아니라 BTS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분석하러 온 거겠구나. 회의장이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앞줄부터 뒷줄까지 서 있을 공간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들어찼어요. 기자들이 평소보다 2배는 많았고 각국 대표단 보좌관들이 분주하게 석상 배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살짝 봤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관심. 이유 불명확. 저는 그 짧은 메모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관찰. 감정이 아니라 기록. 그게 에밀리 카터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그 메모는 30분 뒤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30분 뒤 에밀리는 더 이상 수첩에 글씨를 쓰지 못했으니까요. 손이 떨렸거든요. 세션 시작까지 15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이미 가득 찼어요. 저는 이런 광경을 자주 봤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단순히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달랐죠. 뭔가 기대하는 공기가 흘렀어요. 유엔 회의장에서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밀리는 주변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어요. 앞줄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단 자리에 앉은 외교관들이었는데 그들 중 몇몇이 이미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있었어요. 촬영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람들 외교관들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알아봤거든요. 유엔 주재 각국 대사급 인사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세션 내내 무표정으로 앉아서 보고서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첩에 뭔가를 적는 것도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그녀가 분석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예상과 다를 때 에밀리는 말을 멈추고 다시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저도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오른쪽에는 유럽 쪽 대표단 보좌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옆 사람과 작게 속삭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왼쪽에는 아프리카 연합 쪽 참관단이 있었는데 젊은 실무자들이 앞쪽 무대를 바라보며 이미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뒤쪽 기자석에서는 카메라 렌즈를 조정하는 소리가 연속으로 들렸어요. 이 사람들이 다 BTS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외교 무대에서 이 정도 기대감을 만들어내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국가 정상이 연설하기 전에도 이런 분위기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긴장감이지 이런 종류의 설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회의장에 흐르는 건 분명히 설렘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 사람들 팬인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팬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적어도 기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고요. 에밀리는 그 대답을 듣고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수첩을 들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 메모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외교관들도 기대 중. 이건 문화 현상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에밀리가 분석을 수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한 번 내린 판단을 쉽게 바꾸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세션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첫 판단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달랐어요. 저도 그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쪽 조명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짧은 소개말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특사단 BTS.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장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탄성이라고 해야 할지, 숨을 들이쉬는 소리라고 해야 할지. 분명한 건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유엔 회의장에서요. 에밀리가 그 소리를 듣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냉소가 아니었습니다. 의아함이었어요. 진짜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뭔가 달랐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완전히요. 아까까지 들리던 카메라 셔터 소리도, 속삭이는 소리도, 종이 넘기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유엔 회의장에서 이런 종류의 침묵을 경험한 게 몇 번이나 될까 생각해봤어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RM이었습니다. BTS의 리더였어요. 원고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유엔 무대에서 원고 없이 서는 사람은 드뭅니다. 준비된 외교관들도 대부분 원고를 읽거든요. 그런데 그는 두 손을 가볍게 앞에 모은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영어였어요. 첫 문장은 간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RM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그게 다였어요. 자기소개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다야?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짧은 말이 회의장에 꽤 오래 남았습니다. 잔향처럼요. 그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하루하루요. 에밀리가 옆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몰랐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귀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고. 실패가 두려웠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두려웠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어요. 정말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질감이 달랐다는 걸 느꼈어요. 지루해서 조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듣고 있어서 조용한 거였어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외교관도 보좌관도 기자도 다 같이요. RM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음악을 만났다고 했어요. 음악이 자신에게 처음으로 말해줬다고. 너는 괜찮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불편함이 아니었어요. 뭔가 익숙한 감정이 건드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가 건드려졌어요. 에밀리를 슬쩍 봤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아까까지는 뭔가를 계속 적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왠지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수첩을 내려놓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RM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계 곳곳의 청년들에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말해보라고.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보라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라고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같이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박수였어요.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UN 회의장에서요. 저는 그게 진짜 낯설었어요. 중간에 박수가 나오는 세션은 거의 없거든요. 에밀리가 박수 소리에 살짝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았어요. 박수를 치려다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동작을 봤어요. 그녀는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지만요.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분명히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연설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이번엔 망설임 없이 회의장 전체에서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에밀리도 쳤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꺼냈을 때 그녀는 자기가 박수를 쳤는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연설이 끝난 직후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앞을 보고 있었어요. 무대가 아니라 사람들을요. 그녀의 눈이 회의장을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분석관의 눈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에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확신이 흔들린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에밀리에게서 처음 봤습니다. 그녀가 낮게 말했어요. 이상해요. 저는 뭐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어요. 저 사람들 표정이요. 저도 따라서 봤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외교관 한 명이 눈가를 손으로 닦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보좌관이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른쪽 참관석에 있던 젊은 여성은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저는 저런 표정을 정책 브리핑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수첩을 다시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펜을 쥔 채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뭔가를 말해준다는 걸 느꼈습니다. 에밀리 카터가 분석을 멈춘 거였어요. 분류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녀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외교는 국익을 위해 움직이잖아요. 전략이 있고 계산이 있고 목적이 있죠. 그런데 저 사람들 표정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저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RM의 연설은 정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약도 협정도 수치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웠다고 몰랐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외교관도 분석관도 기자도요.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정이 움직인 거예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는 20년 가까이 데이터로 세상을 분석한 사람이었어요. 감정은 변수로 취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감정이 움직였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게 에밀리 카터의 방식으로는 꽤 큰 고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회의장 사람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에 대해서, 저 연설자에 대해서. 에밀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수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번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녀의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에밀리는 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그녀가 먼저 그 말을 꺼냈어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에밀리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그녀는 이미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BTS 관련 자료들이 열려 있었어요. 위키피디아, 인터뷰 기사, UN 연설 전문. 에밀리답게 일단 자료부터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어요. 같이 봐도 되냐고 물었더니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는 BTS의 활동 연표가 있었어요. 2013년 데뷔부터 시작해서 빌보드 차트 진입, 그래미 참가, UN 연설까지. 숫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가 수천만 명이었고 유튜브 조회수는 수십억을 넘긴 곡들이 여러 개였어요. 에밀리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숫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는 몰랐어요.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냥 큰 팝스타예요. 그런데 어제 회의장 분위기는 팝스타를 보는 게 아니었거든요. 에밀리가 다른 탭을 열었습니다. 해외 팬 커뮤니티 글들이었어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로 쓰인 글들이었는데 에밀리는 그것들을 번역기 돌려가며 하나씩 읽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읽었어요. 내용이 독특했습니다. 음악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살아있게 해줬다. 처음으로 나 자신을 좋아하게 됐다. 이 노래 덕분에 치료를 시작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천천히 읽다가 멈췄어요. 이 사람들 팬이 아니에요. 저는 에밀리가 하는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이었어요. 이건 공동체예요.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도 그 순간 딱 그 단어가 맞겠다 싶었어요. 에밀리가 다른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멈췄어요. 화면에는 아리랑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에밀리도 몰랐는지 바로 검색했어요. 한국의 전통 민요였습니다. 수백 년 된 곡이었어요. 가사는 단순했습니다. 고개를 넘는 이야기, 떠나는 사람 이야기. 그런데 그 곡이 세계 각지에서 불린다는 자료가 있었어요. 재외동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올림픽 개막식에서, 해외 한인 커뮤니티에서요. 그리고 놀라운 건 외국인들도 그 곡에 반응한다는 거였습니다. 유튜브에 아리랑을 처음 들은 외국인들 반응 영상들이 있었어요. 에밀리가 그걸 하나 열었습니다. 한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냐는 댓글에 그녀가 답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에밀리가 그 댓글을 한참 봤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표정을 살폈어요. 분석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이해하려는 표정이었어요. 그 둘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에밀리가 아리랑을 들은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가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혼자 이어폰을 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녀가 말을 이어가는 방식이 달랐거든요. 평소처럼 분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했습니다. 에밀리 카터가 음악을 듣다가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요.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이상했어요. 가사를 이해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번역을 보긴 했는데 내용도 별거 없었어요. 그냥 곡에 넘어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멜로디가 시작되는 순간 뭔가가 왔어요. 저는 뭔가가 왔다는 말이 뭔지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자던 느낌이요. 저는 그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의 할머니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가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일랜드 분이었어요. 어릴 때 여름마다 거기 가서 지냈는데 할머니가 늘 옛날 노래를 부르셨어요. 가사는 이해 못했지만 그 멜로디가 너무 좋았어요. 안심이 됐거든요. 아리랑을 듣는데 그 느낌이 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에밀리가 계속했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그 외국인들이 댓글에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것, 저도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그냥 뭔가 건드려지는 게 있어요. 언어가 달라도요.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문화를 소프트 파워 지표로만 봤어요.
영향력 측정 가능한 변수로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계산이 안 되는 뭔가예요. 에밀리 카터가 계산이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방식밖에 무언가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걸 어떻게 만든 건지 저는 진짜 알고 싶어졌어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보고서의 주제는 아시아 문화 수출 현황이었어요. 분기마다 작성하는 정기 리포트였고 에밀리는 이미 초안을 절반쯤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엔 세션 이후로 그녀는 초안을 처음부터 다시 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에밀리가 대답했어요. 처음 쓴 내용이 틀렸어요. 그냥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전제가 틀렸어요. 저는 계속 한국 문화를 수출 상품으로 분류했거든요. 음악, 드라마, 영화. 다 경제 지표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럼 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인프라예요. 인프라. 저는 그 단어를 다시 되뇌었습니다. 에밀리가 설명했어요. 도로나 항구를 생각해보면 그것들이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잖아요. BTS가 그거예요. 한국이 전 세계 사람들 마음속에 깔아놓은 감정적 인프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꽤 오래 생각했습니다. 에밀리가 계속했어요. 어떤 나라가 외교를 할 때 상대국 국민이 그 나라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적대적 감정이냐, 우호적 감정이냐에 따라 협상 테이블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한국은 BTS를 통해서 수억 명의 마음속에 우호적 감정을 심어놨어요. 그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자산이에요.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가 보고서의 핵심 결론 부분을 읽어줬어요. BTS의 유엔 연설은 단순한 문화 홍보 행사가 아니었다. 이는 한국이 문화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정점이었으며 어떤 정책 브리핑보다 강한 감정적 설득력을 발휘했다. 문화가 외교를 압도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에밀리 카터가 쓴 문장이었어요. 데이터와 숫자만 믿던 사람이요. 그녀가 문화가 외교를 압도했다고 썼습니다. 그녀가 그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을 때 팀장이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고 했어요. 너무 주관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에밀리는 수정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에밀리가 상부 의견을 거부하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건 제 느낌이 아니에요.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표정이 데이터예요. 저는 그 데이터를 지울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에밀리 카터는 바뀐 게 아니었어요. 더 정확해진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요. 한국 문화 정책과 글로벌 영향력에 관한 장기 연구입니다. 그녀가 직접 제안한 주제였어요. 처음에 팀 안에서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팝스타를 외교 자산으로 연구한다는 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에밀리는 밀고 나갔어요. 그녀답게 숫자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BTS 관련 국가 이미지 조사, 한국 문화 접촉 경험자와 비접촉 경험자의 대한국 인식 비교, 한류 확산 지역의 한국 제품 수용도 변화 추이. 데이터가 명확했어요. 문화 접촉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에밀리는 그 데이터를 들고 다시 설득했어요. 이번엔 통과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웃음이 났어요. 결국 에밀리는 에밀리였습니다. 감정을 느꼈지만 데이터로 증명했어요. 무너졌지만 다시 분석관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어요. 얼마 전 에밀리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녀가 연구 중간 결과를 얘기해줬어요.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지만 그중 하나가 특히 남았습니다. 아리랑 이야기였어요. 에밀리가 아리랑의 확산 경로를 추적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 노래는 일제강점기에도 불렸고 한국 전쟁 중에도 불렸고 해외 입양인들이 뿌리를 찾을 때도 불렸고 이민자들이 타국에서 모일 때도 불렸어요. 수백 년을 이어온 노래인데 그게 지금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 노래를 처음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이 문화권과 상관없이 유사하다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 나라는 수백 년 전부터 이미 감정 코드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의도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살아온 거겠죠. 슬픔도 겪고, 분리도 겪고, 그걸 노래로 달래면서 살아온 거요. 그게 수백 년이 쌓였을 때 어떤 언어를 써도 통하는 무언가가 된 거 아닐까요? 에밀리가 잠깐 그 말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계산한 게 아닌데 작동하는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에밀리가 말했어요. 저 그날 박수 쳤어요. 기억나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봤거든요. 그녀도 웃었어요. 처음으로 이유 없이 움직인 것 같았어요. 분석하기 전에 먼저 움직인 거요. 그게 뭔지 아직도 생각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감동이에요, 에밀리. 그녀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뉴욕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어요. 세상은 늘 그렇듯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걸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한 나라의 노래가 수백 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전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만들었어요. 계산해서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온 거였어요. 에밀리 카터는 데이터로 세상을 봤어요. 그 눈으로 한국을 봤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어요. 이건 계산이 안 된다고. 그래서 더 강하다고. 세상을 움직이는 건 힘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만드는 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걸 에밀리 카터에게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문화를 처음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어떤 노래였는지, 어떤 장면이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